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뉴스온 시작합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재판부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과 함께 재산 분할로 1조 3,808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부정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일부 일처제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질타했는데요. 판결 내용과 의미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조금 전 나온 헌재의 검사 탄핵 기각 소식과 함께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에게 재산 분할로 1조 3,808억 원을 지급하라는 항소심의 판단이 조금 전 나왔습니다. 위자료 액수도 1심 1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태원 기자. 네, 서울고등법원입니다. 네, 이른바 세기의 이혼 소송 항소심 선고 결과가 나왔는데요. 재산 분할 액수가 크게 늘었네요. 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노 관장의 청구를 받아들여 이혼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 재산 분할로 1조 3,808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재작년 12월 1심 법원이 인정한 위자료 1억 원과 재산 분할 655억 원에서 20배 넘게 늘어난 금액입니다. 특히 재산 분할액의 경우 현재까지 알려진 역대 최대 규모인데요.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과 별거하게 된 이후 김희영 TNC재단 이사장과 관계유지 등으로 가액 산정이 가능한 부분만 하더라도 219억 원 이상을 지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노 관장과는 혼인관계가 해소되지 않았는데도 신용카드를 정지시킨 데다 1심 판결 이후엔 생활비 지원도 중단했고 소송 과정에선 부정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점을 질타했습니다. 그러면서 1심 법원이 혼인 파탄의 정신적 고통을 산정한 위자료 1억 원은 너무 적다고 봤습니다. 이어 노 관장이 SK그룹의 가치 증가나 경영활동에 공유한 게 있다고 봐야 한다면서 최 회장의 재산 모두를 분할 대상으로 봤습니다. 이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에 대해서 노 관장이 자산 형성에 기여한 부분이 없다며 분할 대상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1심 판단도 완전히 뒤집은 건데요. 그러면서 재판부는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이 최종현 전 SK 회장의 방패막이 역할을 해주며 성공적인 경영활동에 무형적인 도움을 준 것으로 봤습니다. 이번 판결 직후 노 관장 측은 실체적 진실을 밝히느라 애써주신 재판부에 감사한다면서 일부 일처제에 대한 헌법적 가치에 대해 깊게 고민해준 훌륭한 판결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 2심 결과 이제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면 최태원 회장의 경영권에도 적지 않은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관련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 시간에 자세히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를 보복 기소한 의혹으로 현직 검사 최초로 탄핵 심판을 받은 안동환 검사가 탄핵을 면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안 검사의 기소를 보복이라고 볼 수 없고 공소권을 남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홍민기 기자. 네, 헌법재판소입니다. 네, 안동환 검사의 탄핵이 기각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안동환 부산지검 2차장 검사에 대한 탄핵 심판을 열고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탄핵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검찰과 국가정보원은 유 씨가 서울시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탈북자 정보를 북한에 넘겼다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는데요. 그런데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유 씨의 북한 출입 기록 등 관련 증거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었고 유 씨는 결국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안 검사는 유 씨를 불법 대북 송금 혐의로 또다시 재판에 넘겼는데요. 대북 송금 혐의는 4년 전 검찰이 한번 불기소 처분을 내린 적이 있어서 검찰이 보복 기소를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9월 안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주도해 헌정사상 처음으로 통과시켰는데요. 하지만 헌재는 안 검사가 유 씨를 별도의 대북 송금 혐의로 기소한 것이 보복 기소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안 검사는 애초 유 씨가 처음 기소될 때 관여하지 않았고 유 씨가 대북 송금 혐의로 기소된 건 고발이 늦게 이뤄졌기 때문일 뿐이라는 겁니다. 기소도 법에 따른 절차를 거쳐 이뤄졌다며 안 검사가 공소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문형배, 김기영 재판관 등 4명은 안 검사가 유 씨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려고 기소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안 검사의 기소가 공소권 남용이라는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대법원도 유 씨의 대북 송금 혐의에 대해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했다며 탄핵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검사의 위법 부당한 정도가 원래 직무수행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이상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현재 안 검사에 이어 손준성, 이정석 검사에 대한 탄핵 심판도 헌재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이번 헌재 결정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경영권 탈취 의혹을 받는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해임을 막기 위해서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재판부는 하이브가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민 대표를 해임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철희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법원의 판단 내용을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의결권 행사를 금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먼저 재판부는 하이브가 어도어 주주총회에서 민희진 대표를 사내 이사직에서 해임하는 내용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려면 해임 사유가 있어야 하고 하이브가 이러한 해임 사유 또는 사임 사유의 존재를 소명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제출된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하이브가 주장하는 해임 사유나 사임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민 대표가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 지배 범위 밖으로 나가려고 하거나 하이브를 압박해 하이브가 보유한 어도어 지분을 팔게 만드는 방식으로 어도어를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 건 분명하다고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방법을 모색하는 걸 넘어 구체적인 실행 행위까지 나아갔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그와 같은 민 대표 행위가 하이브에 대한 배신은 맞지만 배임 행위가 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민 대표 손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본안 판결에 앞서 가처분으로 하이브 의결권 행사를 금지시킬 필요성도 소명됐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25일 하이브는 내부 감사 결과 민 대표가 경영권 탈취 계획을 수립했다는 물증을 확보했다며 어도어 경영진을 교체하기 위한 임시 주총 소집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민 대표 측은 이러한 요구가 주주 간 계약 위반이라면서 하이브가 민 대표 해임안 건에 대해 찬성 의결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는 내용의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북한이 오늘 새벽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10여 발을 발사하고 서북도서 일대로 GPS 전파 교란도 감행했습니다. 우물풍선에 이어서 이틀 연속 GPS 전파 교란을 섞어서 도발을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백령도 일대에서는 조업에 불편을 겪기도 했습니다. 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벽 6시 14분 평안북도 순안 일대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10여 발이 솟아올랐습니다. 이 미사일은 350여 킬로미터를 날아 동해상에 떨어졌는데 초대형 방사포로 추정됩니다. 미사일 도발은 지난 17일에 이어 13일 만입니다. 지난 27일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실패한 북한은 대남 오물풍선 살포와 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군 당국은 북한의 이 같은 행위에 대해 위협뿐만 아니라 또 다른 목적도 있는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수출 목적이 의도가 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기술 고도화뿐만 아니라 그런 과시용 또 판매용 이런 것일 수도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동쪽으로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서쪽에서는 연이틀 GPS 전파 교란도 감행했습니다. 이로 인해 백령도 등 일부 지역에서는 배에 설치된 내비게이션 단말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조업에 불편을 겪기도 했습니다. 이번 도발의 특징은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실패한 직후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에 이어 김여정 부부장도 대남 비난에 나섰는데 시선을 외부로 돌려 발사 실패 후 흐트러질 수 있는 내부 분위기를 다잡으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는 분석입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의대 정원이 1,500명 정도 늘어난 내년도 대학 입시 전형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올해 입시에서 의대 정원은 4,600여 명에 이르는데요. 의대 열풍에 힘입어 학원가는 벌써 들썩이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의 대표적인 학원가인 대치동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윤흥선 기자. 네, 서울 대치동 종합학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낮에 교육부에서 내년도 대입 전형을 발표했는데요. 학원과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저희가 정부 발표 이후 이곳 대치동 학원가 일대를 돌아봤는데요. 의대 정원 확대가 예고됐던 만큼 학원가에서 놀라는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 학원에도 학생들이 평소와 다름없이 정해진 시간에 맞춰 수업을 듣거나 자습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정부의 계획이 발표로 확정된 만큼 앞으로 다양한 입시 전략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학원가에서도 오늘 교육부의 발표 내용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점은 바로 의대 증원 확대입니다. 그동안 좁았던 의대 입학의 문이 넓어지면서 이공계를 가려던 학생들도 의대에 도전하는 등 여러 변화가 예상되는데요. 특히 지역인재 전형이 크게 는다는 점이 관건입니다. 지역인재 전형은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만 지원할 수 있는 건데 정부 권고에 따라 내년도 비수도권 의대의 60% 가까이인 1,900여 명을 지역인재로 선발합니다. 벌써 학원가에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고학년들이 지역 의대를 가기 위해 중고등학교 진학 계획을 짜달라는 문의가 늘고 있습니다. 또 이미 상위권 이공계 대학에 다니고 있는 지역 출신 학생들의 의대 입학을 위한 반수도전도 대폭 늘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인재 전형 가운데 절반 넘는 인원을 내신 성적이 중요한 수시 학생부 전형으로 뽑기 때문인데요. 우수한 고등학교 내신 성적을 갖춘 대학생들이 수능 최저 기준만 맞추면 다시 의대에 갈 수 있게 되면서 학원가에서는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반수반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는 학과를 대학 입학 이후에 정하는 무전공, 자율전공 선발 규모도 커지는데요. 진학 이후 흥미와 적성에 따라 전공을 정한다는 취지지만 원하지 않는 학과에 가게 되는 일을 막기 위해 자율전공에 해당하지 않는 구체적인 학과로 지원하는 경향이 늘어날 거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내일 각 대학이 구체적인 입시 모집 요강을 발표하면 본격적인 대학 입시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대치동에 있는 종합학원에서 YTN 윤홍성입니다. 지난 4월 총선에서 당선된 22대 국회의원들의 4년 임기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특검과 거부권 전국 속에 여야는 첫날부터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나혜인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오늘 개원 첫날인데요. 어떤 메시지가 나오고 있습니까? 네, 갈등과 대치로 마침표를 찍었던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여파가 여전합니다. 폐기된 최상병 특검법과 윤석열 대통령의 14번째 거부권 행사를 두고 여야 설전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건 국익과 민생에 오히려 해악을 끼치게 될 법안들을 거대 야당이 졸속으로 처리했기 때문이라며 최소한의 방어권을 쓴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김민전 수석 대변인은 특검이나 탄핵 같은 극단의 정치적 수단 역시 결코 가볍게 쓰여서는 안 된다며 22대 국회에선 야당이 입법 폭주를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정부와 여당을 겨냥해서 도대체 언제까지 국정 운영을 이렇게 막가파식으로 할 거냐고 비난했습니다. 최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은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대통령실 관계자들과 통화했던 기록이 드러나면서 더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민주당은 최상병 특검법을 22대 국회 당론 1호 법안으로 채택할 거라고 밝혀왔는데요. 오늘 발의했습니까? 네, 민주당은 조금 전 최상병 특검법과 이재명 대표가 총선 때 공약했던 25만 원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법을 22대 국회 당론 1호 법안으로 채택해 곧바로 발의했습니다. 특검법은 21대 국회에서 최종 폐기된 법안보다 그동안 공수처 수사 과정에서 새로 드러난 의혹들을 포함해서 특검의 수사 범위를 조금 더 넓혔습니다. 여당이 문제 삼아온 특검 후보 추천권 역시 대한변호사협회의 1차 추천권을 없애고 민주당 외에 비교섭 단체가 후보자 1명을 추천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 대통령이 특검 임명을 거부할 경우에 대비해 특별검사가 제때 임명되지 않으면 후보자 중 연장자가 임명된 것으로 본다는 조항도 새로 넣었습니다. 개원 첫날 의원총회에 참석한 이재명 대표는 22대 국회는 이전 국회와는 완전히 다를 거라며 성과로 평가받는 민주당이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몽골 기병 같은 자세로 민생 입법과 개혁 입법 속도전에 나서겠습니다. 국정이 더 이상 퇴행하고 비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국회가 가지고 있는 국정 감시 견제 권능을 최대한 활용하겠습니다. 네, 여당은 개원 첫 행사로 1박 2일 워크숍을 열었다고요.
네, 국민의힘 지도부와 소속 의원들은 충남 천안의 한 연수원에 모였습니다. 1박 2일 동안 단합하는 시간을 갖고 총선 참패 이후 당의 혁신 방안과 22대 국회 입법 과제, 또 대야 협상 전략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여당도 당 정책위 차원에서 22대 국회 1호 법안을 준비하고 있는데 민생 법안에 집중해서 정책 정당으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를 표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뒤에는 대통령 계시고 또 우리 옆에는 큰 그 정부의 모든 기구가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강력한 정당이다 이런 생각을 늘 하시고 절대 용기나 힘을 잃으시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발의한 민생지원금 지급 법안은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전국민 지급 대신 차등 선별 지원이라도 하자고 제안했지만 장동혁 원내수석 대변인은 법안 자체가 행정 입법권을 침해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국회의원 임기는 시작됐지만 원구성 협상은 아직 안 됐는데요. 여야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협상 상황은 여전히 지지부진합니다. 일단 국회법에 따라 22대 국회 첫 본회의는 다음 달 5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선 원내 일당 민주당이 후보로 내세운 우원식 의원 등 전반기 국회의장단 선출을 위한 표결이 진행됩니다. 정식 개원식은 나머지 상임위원회 구성이 모두 끝나야 열리는데 법제사법위원장이나 운영위원장 같은 핵심 상임위원장 자리를 두고 여야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 부대표는 YTN과 통화에서 여전히 협상에 아무 진전이 없다며 여당이 지연 전략을 쓰는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사위와 운영위를 포함해 상임위원장 18명 가운데 11명은 민주당이 맡아야 한다며 협상이 안 되며 국회법을 준수하겠다는 입장에도 변화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국회법상 원구성 시한은 다음 달 7일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사위와 운영위원장을 다 가져가겠다는 건 헌정사를 다시 쓰겠다는 거라고 반발했습니다. 배준영 원내수석 부대표는 국회의장과 법안심사의 최종 관문인 법사위원장까지 야당이 맡으면 입법부는 통법부가 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22대 국회 역시 범야권 192석, 여당 108석의 여소야대 지형으로 문을 엽니다. 한동안 대치 정국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의 이슈 온 시간입니다. 먼저 세계 이혼 소송부터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결과가 나왔는데요. 재산 분할 규모가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1조 3천억 원이 넘게 나왔고요. 위자료도 20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산 분할은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1심 결과와 크게 다른 내용인데 이유가 무엇인지 분석을 해보고 또 파장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최진영 변호사, 조기현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워낙 그 주요 소송도 많았고요. 또 판결 내용 그리고 또 헌재 판단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분석을 좀 하기 위해서 두 분을 모셨는데요. 먼저 오늘 최태원 회장, 노소영 관장 이혼 소송 2심인데요. 1심하고 크게 달라진 내용 중에 하나가 재산 분할이 600억 원대에서 1조 3천억 원대가 됐어요. 어떻게 달라진 겁니까? 지금 제가 판결문 선고하는 내역을 상세히 봤는데요. 예.
전체적으로 지금 그 최태원 회장의 현재 재산을 4조 100억 원 정도로 봤습니다. 지금 현재 재산을 4조 그렇습니다. 원으로 봤군요. 그렇게 하면서 전체적인 현재의 재산 분할을 함에 있어서 비율을 최태원 회장 65%, 그리고 노소영 관장 35%. 그러면 그거를 4조 110억 원 곱하기 35% 하면은 정확하게 지금 1조 약 400억 원, 1조 380억 원 정도 나오는 것이죠. 그렇게 하고 위자료 같은 경우에는 30억 원을 청구를 했는데 지금 20억 원을 인정을 했습니다. 위자료 같은 경우에도 대한민국 사법부 역사상 가장 많은 금액이 아닐까 싶고 이혼 사건에 있어서의 어떤 재산 분할도 단군 이래 최대 금액이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요. 1심과 2심의 어떤 차이 같은 경우에는 1심 같은 경우에는 그 노소영 관장이 똑같이 어떻게 보면 SK그룹에 가진 그 최태원 회장의 주식 지분 한 20여 % 정도 조금 못 미치는데 그것에 대해서 반환을 해라라고 요청을 했지만 재판부로서는 SK그룹의 어떤 그 가치에 대해서 형성하고 유지하고 증대에 대한 기여한 바에 대한 입증이 없다라고 해서 그 부분을 없애버린 거죠. 그 반면에 이번 같은 경우에는 노소영 관장이 실질적으로 이분 같은 경우에는 경제학 박사이고 실제 SK그룹의 실제 운영 나아가 SK 현재의 SK텔레콤 그리고 SK 그 증권과 같은 그룹을 만드는 데 있어서 실질적인 기여를 했다라고 하고 있고 그 기여 부분이 전체 재산 중에 한 35%가 된다라고 판단하면서 이 그 최태원 회장의 SK 주식 중에 이거를 현금화했을 때 현재 기준으로 35%에 해당하는 1조 3,800억 원을 지급하라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재산이 4조인데 1조 3,800억 원을 지급하라 판결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뭐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야겠습니다만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난다면서 1조 3,800억 원을 어떻게 마련해서 줄 수가 있습니까? 주식을 다 팔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이게 1심에서 노소영 관장은 그 현물 분할, 주식의 42%를 분할을 해달라는 청구를 했었는데 항소심에서는 2조 원대 현금 청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제 이대로 확정이 되면 최태원 회장으로서는 1,300억 대의 재산 분할금하고 20억 원의 위자료를 1조 3천억이요. 1조 3천억. 너무 많으니까 헷갈리네요. 1조 3천억의 재산 분할금과 위자료 20억 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정도 현금을 보유하고 있을 리는 없지요. 그러면 결국에 주식을 매각하는 방식으로 현금화해서 이것을 지급해야 되는데 이제 물론 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서 일정 정도 지급의 방식을 조정하거나 할 수는 있는데 현재 노소영 관장과 최태원 회장 간의 감정의 골이나 깊이 이런 걸 봤을 때 이런 방식에 대한 합의가 엄만 이루어질 수 있을까 싶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노소영 관장 측에서는 법의 어떤 집행 원칙에 따라서 뭐 시기에 따라서 당장 지급을 요구할 것이고 그럴 경우에 최태원 회장은 결국 주식 처분이나 어떤 다른 방식으로 이 지급 대금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SK 경영에도 상당한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다만 이분과 관련해서 판결을 좀 명확하게 팩트를 확인한다는 취지에서 말씀해 주세요. 1심에서도 그 노소영 관장 같은 경우에는 주식을 현물로 분할을 하길 바랬는데 항소심에 와서도 주의적으로는 주식을 현물로 달라. 다만 그것이 현실적으로 경영권과 관련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비적으로 팔아서 현금으로 달라. 다만 재산 분할 방식에 관해서는 재판부의 어떤 그 재량에 따르겠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군요. 그랬는데 이제 재판부 같은 경우에는 현물 분할보다는 현물 분할이 그 맞다라는 취지로 해서 이번에 지금 현재 사실심 변론 종결 당시에 현재 그 SK 그 주식의 가치를 현금화해서 이번에 그렇게 1조 3,800억 원으로 산정한 것이죠. 그 재산 분할금을 1심에서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했는데 2심에서는 1조 3,808억 원을 지급하라고 한 만큼 재산 기여 부분을 인정을 한 거예요. 구체적으로 자산 형성 과정에서 노소영 관장이 어떻게 기여를 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기여분을 35% 인정한 문제 별개로 이 주식을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시키느냐가 핵심적인 쟁점이었습니다. 그랬군요. 근데 1심 재판부는 이 이혼의 재산 분할 원칙상 특유 재산, 그러니까
고유 상속에 의한 재산이라거나 이 재산 형성에 있어서 배우자의 관여나 기여가 없는 재산 형성의 경우에는 특유 재산으로서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를 합니다. 원칙적으로. 다만 그 재산 형성에 배우자가 기여한 바가 있으면 유지 형성에 기여한 바가 있으면 분할 대상으로 포함시키는데 1심 재판부는 기여한 바가 없다고 본 거였죠. 그런데 항소심에 와서 노소영 관장 측에서 이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300억 지원 그리고 이제 그거에 의해서 이 태평양 증권인가요? 그러니까 매수할 때 매수 자금으로 들어간 것 그리고 SK증권을 최태원 회장이 당시에 매입할 때 그 매입 자금의 결혼 집창금 등등이 소요됐다는 부분을 주장하고 관련된 입증 자료도 제출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그렇군요. 그 최태원 회장의 이 선대 최종현 회장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발급한 어흠이 증거로 제출됐습니다. 그랬군요. 지금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이죠. 노소영 관장. 노태우 전 대통령이 비자금 300억 원 지원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것을 법원이 그럼 인정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판결문 내용에도 보면 이 부분이 노태우 비자금과 관련되는 형사사건에도 전혀 나오지 않다가 이번 이혼 사건에 나와서 드디어 증거로 그게 어음이 제출됐다는 것이죠. 예. 그러면서 좀 전에 그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태평양 증권, 현재 SK증권을 인수하는데 자금으로 쓰였고 나아가 예전에는 한국이동통신, 스피드 012 이 부분을 지금 SK텔레콤 아닙니까? 지금 현 SK텔레콤이었죠. 그렇죠. 이걸 인수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 대통령이었던 노태우 대통령의 모종의 역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로 다 인정했던 점이죠. 더불어서 어떤 부분이 있냐면은 여기 그 두 부부가 언제 결혼했냐면은 우리나라 88년 올림픽이 있었던 1988년 9월달에 결혼을 했는데 그 결혼을 했을 때는 두 부부가 재산이 제로였다는 거예요. 재산이 제로였던 것이고 그 이후에 혼인한 때로부터 현재까지 혼인 기간이 30년. 그리고 선대 회장이었던 최종현 회장이 돌아가심으로써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20년. 이렇게 지나갔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당시에 이제 SK그룹의 어떤 주식이 1주당 100원이었는데 지금은 16만 원으로 어마어마하게 올랐는데 그 과정에서 1심과 달리 2심에서는 노소영 관장의 어떤 SK 주식의 어떤 형성 증대에 충분한 그 어떤 기여가 있었다. 이렇게 판단함으로써 가치가 이렇게 그 1심, 2심이 극단적으로 지금 바뀐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여기서 노소영 관장 측 변호사의 입장을 듣고서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혼인의 순결과 일부 일처제 주의에 대한 헌법적 가치를 깊게 고민해 주신 아주 훌륭한 판결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부 공동 재산으로 형성이 돼서 그게 30년간 부부 생활을 거치면서 확대됐으니까 같이 나누는 게 맞다는 것이 지금 재판부의 판단인 것 같습니다. 재산 분할은 혼인 생활 파탄의 규칙과 상관없이 가진 재산을 나누는 거고 위자료는 그거하고 상관없이 잘못한 사람이 피해자한테 주는 금액이니까 아마 뭐 이렇게 잘못한 게 많다고 초반에 굉장히 많이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 위자료가 20배 1심보다 늘어난 것도 의미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어떤 점을 더 인정한 겁니까? 지금 오늘 그 법정 스케치를 봤더니만 피고 측 변호인들은 대부분 다 나왔는데 원고 측 변호사님들은 아예 한 분도 안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아마 그 원고 측으로서는 판결 결과를 어느 정도 예측했던 것이 아닌가 제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좀 전에는 이제 재산 분할과 관련된 것이고 그렇습니다. 지금 질문은 위자료와 관련되는 것인데 위자료와 관련해서 1심에서는 1억 원. 사실 1억 원도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금액이었는데 2심 같은 경우에는 노소영 씨가 30억 위자료를 청구를 했는데 그중에 3분의 2인 20억을 인정을 했는데요. 재판부의 핵심적 키워드는 뭐냐면은 최태원 회장이 일부 일처제를 완전히 무시했다. 이런 키워드가 들어가면서 그 이유를 몇 가지 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나온 증거로 봤을 때에 그 최태원 회장이 현재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김모 씨와 혼인 관계를 유지하게 된 것이 2009년이었고 그 2009년이 지금 현재 실질적인 배우자인 노소영 씨가 여성암으로 상당히 투병하면서 상당히 어려웠던 그 시점에 어떻게 보면은 뭐 쉽게 말하면 바람을 피웠다 이런 얘기고 더불어서 이 판결문에 기할 때에
그 지금 사실혼으로 있는 그 분이 그 당시만 해도 배우자가 있었는데 네. 이혼하는 것과 관련해 가지고 예. 최태원 회장이 모종의 역할을 했다라는 그런 판결의 설시가 있습니다. 아,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는다라는 그렇죠. 표현도 있던데요. 그러면서 그것이 바로 그것이고 예. 그런 이후에 이제 사실혼 배우자에게 200억 원이 넘는 돈을 지원하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으며 예. 이 사건 1심 판결 이후에 노소영 관장의 카드를 끊어버리고 현금성 지원도 하지 않고 나아가 최태원 지금 그 노소영 관장이 있던 예. 나비 그 박물관도 나가라라고 예. 하는 걸 했다라는 점을 봤을 때에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일처제를 완전히 무시했고 그 과정에서 있었던 어떤 노 관장의 어떤 정신적 스트레스가 굉장히 컸을 것이다라고 예. 하면서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큰 위자료를 인정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뭐 10손가락 안에 드는 정도의 이 판결인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뉴스가 계속 나올 것 같긴 한데요. 앞서 저희가 잠깐 그래픽으로 보여드렸는데 이 소송 과정이 그동안 상당히 길었습니다. 2015년부터 시작이 됐다면서요. 최태원 회장이 내연관계를 고백했고 이혼 소송을 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노소영 관장도 4년 뒤에 맞소송을 했고요. 지금 과정을 이렇게 보면 굉장히 길었고 공방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이 재판, 이 판결, 이 재판, 이 소송 말고도 더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사실상의 동거녀 최태원 예, 회장의 예. 동거녀를 상대로 해서 노소영 관장이 위자료 소송을 따로 지금 위자료 소송 따로 하고 있는 거죠? 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인데 그 재판은 별도로 진행되고 진행되고 있는 거고요. 있습니다. 예. 그 판결에서 어느 정도 인용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판결이 영향을 미치지 않겠어요? 미치겠죠. 예. 어느 정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 아마 20억 정도의 위자료까지 인정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예. 특히 지금 이 항소심 재판부 김시철 부장판사의 경우는 원래부터 이혼 법리에 굉장히 충실한 판결을 하는 걸로 정평에 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혼 위자료 사건에서 1억을 넘는 사건은 없습니다. 그것은 대개 어떤 이 당사자가 재산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 실제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에 대한 어떤 묵시적 기준이 법원에 있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1억을 넘는 사례가 거의 없었는데. 그래서 20억도 엄청난 금액이다라고 그렇죠. 이야기하는 그렇죠. 거군요. 김시철 부장판사가 지난번 어떤 다른 사건 사례에서 3억 위자료를 인정했을 때만 해도 법원에서 굉장히 이례적인 걸로 받아들인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근데 이번에는 20억을 인정했다고 하면 향후 우리나라의 어떤 재벌가든 상당한 자산가의 이혼 소송에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 것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궁금한 게요. 오늘 이렇게 중요한 판결에 소송 당사자 두 사람이 왜 참석하지 않은 거죠? 예, 어떤 이 때문일까요? 현실적으로 판결 선고일 날 당사자들이 나오시는 케이스는 사실은 드뭅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또 특히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 아까 보셨듯이 2015년에 최태원 회장이 첫 소송을 제기했을 때도 이와 같은 그 소송 절차가 아니고 서로 조정 절차. 조정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 노출되지도 않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특히 SK 그 최태원 회장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인 어떤 정치적 경제적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회사 이미지라든가 그런 모든 어떤 사회적인 대외 관계를 고려해서 현실적으로 나오지 않고 나올 의무도 없었던 사실인 것이고요. 그렇군요. 또 더불어서 민사 사건과 달리 가사 사건, 특히 이혼 사건 같은 경우에는 법원에 갔을 경우에 일반 민사 사건 같은 경우에는 앞에 사건이 있으면 뒤에 법정에서 방청할 수 있도록 만인 공개주의로 하지만 이혼 사건 같은 경우에는 한 사건이 진행되면은 문을 닫아 있다가 그 뒤에 사건이 들어가는 것처럼 프라이버시 보호 취지에서 비공개로 진행이 되거든요. 오늘 비공개로 진행되다가 나중에 공개로 바뀌었다는 그렇습니다. 하던데, 결국 이번 같은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기이기 때문에 판결 선고할 때는 혹시나 뭔가 어떤 부정이나 있으면 개입이 되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재판의 공정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담보하기 위해서 판결 선고일이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되는 그런 사안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노소영 관장이 잠깐 언급이 있었는데 최 회장 동거인 김모 이사장이요. 김모 이사장을 상대로 30억 원 위자료 청구 소송을 했는데 이게 8월에 나온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사안 같은 경우에도 아까 좀 전에 얘기했듯이 최태원 회장에 대해서도 위자료 청구를 30억을 했고 그와 동일하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이른바 상간녀 소송으로도 지금 30억을 청구를 했는데 다만 지금 그 최태원 회장과 같은 금액이 선고가 될지는 아직까지 예측하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아무리 지금 김모 그 관장이 이사장이 그 재산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감당할 만큼 되지는 않기 때문에 아마 적지 않은 금액이 인정될 가능성은 높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태원 회장한테 인정됐을 어떤 20억까지는 인정될지에 대해서는 좀 조심스러운 예측이 가능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싶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법원 판단에 대해서 양측 모두 상고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자, 대법원에 간다면 결과가 바뀔 가능성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현실적으로 그리 높진 않지 않나. 재산 분할과 그 위자료 이 두 부분을 나눠서 보면은 재산 분할과 관련해 가지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은 대법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심 그러니까 1심, 2심의 어떤 판결을 상당히 존중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재산 분할은 현실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아 보이고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위자료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보통 이혼 사건 할 때 바람 피운 남자에 대한 소송을 해도 3천만 원, 많아도 5천만 원을 넘기 어려운데 어떤 재산이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과연 위자료로 20억을 인정하는 것이 맞는가 이런 부분을 아마 최태원 회장 측에서 집중적으로 다툴 가능성이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대법원도 고민할 부분이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번 판결의 의미를 한번 좀 짚어주세요. 이번 판결이 어떻게 보면은 일부 일처제를 또 강조하고 또 배우자의 의무,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한 그런 판결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재산 분할액이 1.3천억에 이른다는 것으로 굉장히 놀라운 결과 이 부분이 집중되고 있는데 사실의 판결의 주요 내용은 일부 일처제의 어떤 헌법적 가치라든가 가정보호나 이런 부분에 대한 이 법원의 어떤 아주 충실한 이 이혼 법리가 앞에 설치됐다는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이제 그거에 따라서 과연 이 정도의 자산가 이혼 소송에서는 그 책임을 어느 정도로 물어야 될지에 대해서 원인 판단에 있어서는 아주 충실한 이혼 법리를 따라간 거거든요. 그렇군요. 이제 그 결과로서 어쨌든 책임질 수 있는 범위에서 분할 대상 재산이 상당하면 그에 맞는 책임, 이혼의 책임이 있는 당사자는 위자료로서 기존의 어떤 법원이 제시한 일종의 한계를 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된다는 판결이었고요. 그렇군요. 재산 분할에 있어서도 주식 가치나 뭐 주식을 투기재산으로 볼지 말지에 대한 판단이 갈리긴 했었지만 어쨌든 그거 역시 특유재산의 예외에 해당된다고 하면 그에 상응해서 분할 대상으로 인정해야 된다는 의미 있는 판단이라고 그렇군요. 봅니다.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시고 또 앞으로 파장은 어떻게 예상하세요? 어떤 부분에서 더 파장이 있을 것 같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여성 인권 보호의 기념비적 판결이었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최근에 어떤 그 이혼 사건을 하다 보면은 오히려 그 여성 측에서 어떤 뭐 부정행위나 이런 케이스도 해서 이혼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여성이 우리나라의 어떤 그 소수자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재판부가 여성이 이혼할 때에 실질적인 어떤 독립할 수 있는 재산을 형성해주고 위자료에 따른 손해배상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아마 여성계로서는 아마 환호를 지를 만한 그런 판결이 아니었던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 파장이 예상이 되고요. SK 쪽에서 입장이 또 나올 것 같으니까요. 속보가 들어오면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새로운 소송 있고 또 가처분 소송이었는데요. 들어왔습니다. 경영권 탈취 의혹을 받는 민희진 어도우 대표요. 기자회견을 2시간 가까이 하면서 유명해졌죠. 그런데 이제 내일 해임 주총이 열리는데 그 주총에 앞서서 해임을 막기 위해서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는데 이게 받아들여졌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최근에 어도우 내에 이제 민희진 씨가 가지고 있는 그 대표로 있는 회사 사이에 법적 분쟁이 있었던 그렇습니다. 것이고 그 내에 어떤 고소 고발과 관련해 가지고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실질적인 어떤 그 민희진 대표를 그 해임을 하기 위한 내부의 어떤 이사회 나아가 주총을 소집을 하려고 절차를 진행 중인데 그에 대해서 이 절차 자체가 부당하다라고 지금 문제를 제기를 했었는데 사실 저는 좀 손을 들어주기 쉽지 않지 않을까 싶었었는데 이번에 그 법원이 신속하게 이 민희진 대표의 손을 들어줘가지고 지금 그 어떻게 보면 하이브로서는 본인들이 어떤 그 대표이사를 교체를 하고 실질적인 경영권을 교체하는 절차에 지금 제동이 걸렸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하이브가 내일 주총을 열어서 경영권 탈취 의혹이 있는 민 대표를 해임시키려 했던 거예요. 근데 일단은 지금 가처분이 인용됐기 때문에 해임을 못 시키는 거죠. 그렇죠. 일단 하이브가 어도어의 지분을 80%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시 주총이 제대로 열렸다고 하면 무조건 해임 결의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죠. 그렇군요. 근데 법원이 판단하기에는 지금 하이브 측이 주장하는 엄상 배임 등의 해임 사유가 분명하게 소명되지 않다고 본 것 같습니다. 특히 이
민희진 대표하고 하이브 간 주주 간 계약서의 내용을 보면 그 설립 후 5년 동안 대표이사나 사내이사가 그 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유주식 의결권을 조치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이제 이런 근거에 비해 볼 때 지금 민희진 대표가 했던 경영권 탈취 시도가 배임에 해당된다거나 이 주주 간 계약을 위반할 정도의 중대한 부당성이 있다고 법원이 판단하지 않은 겁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뭐 여러 가지 법원 판결도 있었고요. 또 헌법재판소의 판단도 있어서요.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헌법재판소에서는 안동환 부산지검 2차장 검사요. 탄핵 소추안에 의결이 돼서 이제 헌재로 넘어온 겁니다. 그래서 안동환 부산지검 2차장 검사가 탄핵 여부를 이제 헌재가 오늘 판결을 했는데 기각이 됐어요. 네. 자,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분석을 해주세요.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건국 사상 최초로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가 지난 초에 이루어졌었고 그에 그렇습니다. 대한 헌법재판소의 첫 판결이라는 점에서 헌정사적 의미가 있는데요. 결론적으로는 지금 국회 그러니까 민주당보다는 지금 안 검사의 어떤 손을 들어줬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면서 아마 오늘 기각 판결을 함으로써 이 안 차장 검사 같은 경우에는 오늘 검사로서 당연 복직하게 되는데 결국 그 요성 씨 어떻게 보면은 간첩 사건을 증거를 조작했다. 그로 인해서 무효가 나오니까 무죄가 나오니까 그에 대한 보복성으로 몇 년 전에 어떻게 보면 기소 예대했던 사건을 제기해서 기소를 했는 것이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검사로서의 어떤 자기의 직권을 남용해서 어떻게 보면은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었는데 그렇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작년에 민주당이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 발의를 했고 실질적으로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가 국회에서는 의결을 됐지만 그 의결했다고 해서 최종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헌법재판소가 그 탄핵 여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오늘 탄핵 반대 5 그리고 탄핵 찬성 4, 5대 4로 원래는 치열했네요. 6명의 찬성이 있어야 되는데 한 명의 어떤 그 정족수 미달로 해가지고 기각된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 사건 조기현 변호사님 좀 천천히 좀 분석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이 사건이 이제 처음 불거진 거는 서울시 공무원 유성 씨 간첩 혐의 사건 이게 조작 사건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종 무혐의 판정을 받았고요. 근데 그것과 관련해서 검사들이 다시 과거의 사건을 소환해서 기소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게 2심에서 이제 모두 다 기각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공소권 남용 아니냐라는 그런 판단을 했고 지난해 9월에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사안이었죠? 그거 좀 정리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 오늘 헌법재판소 결정 5대 4의 구체적인 내용을 좀 보면요. 아, 그래요? 기각 의견을 냈던 5분 중에는 2분은 위법이 있다고 판단은 했습니다. 다만 파면에 이를 정도의 중대한 위법이 아니라고 본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위법에 대한 판단은 6분이 하긴 한 겁니다. 다만 이제 파면 사유가 아니라고 봐서 5대 4의 기각이 난 거라는 걸 먼저 짚고요. 이 원래 사건은 소위 말하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이었습니다. 유우성 씨가 간첩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기소돼서 재판을 받았고요. 1심에서는 그 동생의 그 진술에 대해서 강압적 진술이 있었다는 이유로 무죄가 났었는데 항소심 과정에서 중대한 기록, 유우성이 간첩 활동을 했다는 어떤 증거인 출입경 기록이 위조됐다는 증거가 나온 겁니다. 그랬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중국 당국이 위조 범인을 밝히라는 문제까지 제기하면서 외교 문제까지 확단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항소심에서는 무죄가 나왔는데 이 증거 위조 이걸 이유로 무죄가 났고요. 결국에 대법원에서도 무죄가 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즈음에 검찰이 2010년에 기소 유예됐던 대북 송금 사건을 다시 들고 와서 유우성 씨를 외환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를 한 겁니다. 그랬군요. 그래서 1심에서는 이 배심원 재판을 했는데 무죄 나왔었습니다. 근데 항소심에서 바뀌었죠, 결론이. 그래서 대법원에서 2021년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보면 이미 사안이 경미해서 이 사건을 가지고 별개로 기소할 만하지 않다고 스스로 검찰이 판단했던 거였거든요. 이 부분을 기소한 것이 이 간첩 조작 사건에 대한 보복 기소다. 그래서 공소권이 남용됐다. 공소권 남용에 대해서는 검찰청법 4조 또 공무원 의 성실 의무 위반의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탄핵 소추 의결한 겁니다. 그렇군요. 잘 정리해 주셨고요. 헌재는 검사의 위법 부당한 정도가 원래 직무수행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이상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라는 판단을 했고요. 앞으로 손준성,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 심판도 있지 않을까요? 잠시만요.
헌법재판소 또 판단이 나왔는데요. KBS 수신료 전기요금 분리징수 합헌 결정이 나왔습니다. KBS 수신료 전기요금을 분리징수하게 됐는데요. 그 분리징수하는 과정에서 시행령 개정안 부분에 대해서 KBS 측에서 이제 문제를 제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거를 헌법소원을 제기를 한 것이고 그 방송시행령 개정안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만 기각이 된 겁니다. 자, 이거 정확하게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예. 이번 정부가 들어서 예. KBS 수신료를 기존 같은 경우에는 한전의 전기 요금을 낼 때 그 예. 밑에 보면은 가구당 2,500원씩 KBS 수신료도 같이 그렇죠. 이렇게 같이 냈죠. 냈었죠. 본인이 그렇게 낸 것조차도 지금 모르고 있던 그런 예. 과정이었었는데 이번 정부 들어서 이 관련되는 그 방송법 시행령 규정을 바꿔서 한전 요금은 전기 요금으로 내고 예. KBS 수신료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해서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었는데 이에 대해서 한국방송공사 그러니까 예. KBS가 예. 이렇게 할 경우에 언론 출판의 자유가 지나치게 침해된다라는 취지로 해가지고 이제 헌법 소원을 제기를 했습니다만 예.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지금까지 편의상 어떻게 보면 한전 요금에 이렇게 같이 넣어서 했던 것이지 예. 그것이 반드시 그 한전이 KBS 어떤 수신료를 같이 내야 된다라고는 볼 수가 없고 그걸 나눈 것이 예. 어떻게 보면은 그 비례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 나아가서 언론 출판의 자유까지 침해했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취지로 서로 주장을 했었는데 예.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어떤 손을 들어줬다라고 보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야사당 같은 경우는 헌법재판소에 따로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죠. 예. 야당에서 오히려 이제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죠. 왜냐하면 이 수신료 분리징수에 대해서는 사실은 여러 논의가 계속 진행돼 왔습니다. 예. 이게 적정한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이것은 이런 식의 어떤 적시적 입장 차이가 문제가 아니라 KBS의 경영진을 교체하려는 하나의 수단으로 지금 분리징수를 예. 하고 있다라고 지금 야당이 봤기 때문에 예.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이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KBS 측에서는 박민 사장 체제 이후에 헌법재판소 이 재판에 대해서 성의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계속 제기됐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의견서도 제출되지 않았다는 문제 제기도 있었고요. 어찌됐든 합헌 결정이 났기 때문에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은 시행이 될 것으로 보는데 이거 외에 지금 전기료에서는 분리되는 것이 합헌이 됐고 이 부분이 아직 시행은 안 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공동주택관리법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관리비에 포함시켜서 징수하는 안에 대한 시행령 개정안이 곧 지금 입법 예고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논의는 오늘의 합헌 결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분리징수 문제는 여전히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이제 안동환 검사 탄핵 기각과 관련해서요. 안 검사 외에도 지금 손준성 검사, 이정석 검사의 탄핵 사건도 지금 헌재에 계류 중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영향을 좀 미칠까요? 결국 기본적인 원칙은 그 법원 어떻게 보면 검찰은 이른바 준사법기관입니다. 쉽게 말하면 판사에 준하는 정도의 어떤 독립성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도 뭐 몇 분 같은 경우에는 이게 기각을 하면서도 일부 위법은 있었지만 그렇다고 헌법이나 법률을 중대하게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위법을 했느냐 이 부분이 어떤 판단 실질적 기준 아니겠습니까? 사안이 조금 다르다 보니까 다른 사건에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번 요선 씨 관련된 사건도 1심에서는 유죄가 나왔다가 2심 대법원에서도 무죄가 나오는 등 판단에 따라서 가치에 따라서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쉽게 파면을 통해서 탄핵을 해야 되냐 이 부분은 만만치는 않은 과정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가치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또 이번 판결과 다른 판결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어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어떤 기준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기현 변호사는 어떤 생각이세요? 그러니까 손준석, 이정석 검사 탄핵 사건도 계류 중이잖아요.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까? 좀 달리 판단될 여지도 있다고 봅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 본인이 직접 위법한 거에 대한 형사 재판이 아니었고 재판의 어떤 공소권이 남용됐다는 부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를 해서 탄핵 소추가 결의된 건데요. 손준성 검사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고발 사주로 1심 유죄 판결을 받고 있습니다. 위법하다는 판단이 법원에서 내려진 상태이기 때문에 고발 사주 사건의 위법성에 대해서 이미 형사재판에서 확인된 여러 가지 증거나 이런 내용들을 보면 헌재에서 이번에 이 안동환 검사의 사례와는 달리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6분의 헌법재판관이 이 사례에서 위법하다는 판단에 대한 의견이 있었다고 하면 손준성 검사장의 경우에는 다른 결정이 나올 수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이 22대 국회 개원 첫날인데요. 민주당이 오늘 곧바로 최상병 특검법을 다시 발의하겠다라고 밝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해병대원 사망 사건 수사 기록 이첩 당시에 윤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장관이 세 차례 통화한 것을 두고서 여야 공방이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대통령이 장관한테 전화 통화를 한 게 큰 문제가 된다면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은폐 축소하기 위해 함부로 권력을 남용한 윤석열 정부의 작태를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네, 통화한 내역은 지금 확인이 됐는데 통화 내용은 아직 확인이 안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야는 일단 여당은 정당한 지휘권 행사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야당은 직권남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정당한 지휘권이다라고 보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정당한 지휘권일 수밖에 없다라고 예. 저는 뭐 거의 단정적으로 얘기할 예. 수가 있는데요. 예. 이미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 직권남용 여부에 대해서 국가기관이 판단한 게 나온 게 있습니다. 예. 최근에 그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인데요. 예. 실제 지금 그 헌병수사대 대장인 박 대령이 본인에 대한 어떤 인사 처분 그리고 예. 본인이 이 어떤 발언에 대해서 예. 명예훼손으로 관련돼서 이제 기소된 부분이 본인의 인권을 침해했다, 침해당했다라고 예. 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었는데 그 진정에 대한 결과 내용이 예. 말씀드린 것처럼 질문한 거는 나의 인권과 관련된 것이 아닌가 했는데 그 내용은요? 결국 그 이종섭 장관의 지휘권이 과연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예. 판단이 법리적으로 아주 상세한 판단이 지금 최근에 나오는데요. 그렇군요. 이 부분과 예. 관련해 가지고는 아시다시피 국방부 장관은 군 통수권자로서 예. 실질적인 그 군 수사 사건에 관한 이첩 지휘권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권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그 2023년 7월 30일 날 예. 그때에 어떻게 보면 그 박 단장 같은 경우에는 열심히 수사를 해서 그 보고서를 포항에서 예. 그 안동에 있는 경북지방경찰청으로 보냈지만 예. 최종적으로 아직까지 그 킥스에 입력되기 전까지 이게 돌려받을 그 과정에서의 어떤 수사 지휘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게 법리적인 문제가 된 예. 것이죠. 예. 결국 그렇기 때문에 어떤 권한 범위 내에서 행사하는 것이 직권남용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말이 되지 않는 것이고 예. 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특검을 통해서 입증하고자 한다라는 것은 전후가 맞지 않는 건 아니겠습니까? 예. 왜 수사를 합니까? 예. 죄가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인데 네.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미 그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통해서 사실상 밝혀진 것인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이와 같은 특검법을 계속 지금 그 특검을 가지고 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윤석열 정부에 대한 거부권 행사의 횟수를 높이기 위한 나름대로의 정치적 전략이 아닌가 그렇게 평가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민주당 입장을 좀 들어볼게요. 조기현 변호사는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도 예, 맡고 계시니까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일단 여당에서는 정당한 지휘권 행사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그렇게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야당의 입장은 뭡니까? 그렇지 않죠. 군사구범법의 개정 취지가 분명합니다. 예. 과거에 계속 있었던 군내 사망 사건이라든가 성폭력 사건이 지휘부에서 사건이 계속 왜곡되거나 진실 규명이 안 되는 문제가 반복됐기 때문에 사망 사건과 성폭력 사건에 관해서만큼은 군이 수사하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군에 의해서 어떤 사망 사건이고 성폭력 사건인 것이 명백하게 밝혀지면 즉시 민간으로 이첩하라는 거였거든요. 즉시 이첩하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첩을 하는 데 있어서 할지 말지 어디까지 피의자로 특정할지에 대해서 지휘부가 관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관여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직권남용이라는 거고요. 이종섭 장관은 더군다나 더 할 말이 없는 게 최초 결재를 했습니다. 이첩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말하는 7월 31일에 안보 관련 대통령 주재 회의 그리고 8월 2일간 이 상간에 3일 동안에 있었던 과정을 거치면서 이첩됐던 기록을 회수해 오고 또 박정훈 대령에 대해서 직위 해제되고 또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거든요. 그러니까 예. 군사법원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해서 예. 직무와 관련해서 의무 없는 일을 하겠고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그 알겠습니다. 출발이 예. 어디부터냐의 문제일 뿐이지 이 행위 자체의 이 직권남용죄 성립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당시 봅니다. 박정훈 조사단장이 처음에 과실치사 혐의로 사단장을 포함해서 8명의 혐의를 적시해서 결재를 최종적으로 장관이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다시 결재를 바꾼 거예요. 그 문제에 대해서 이건 직권남용 혐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조 변호사님이 너무 상세하게 제대로 말씀했습니다. 예. 그 법 취지에 따르면은 예. 그렇게 잡고 박 단장이 수사를 할 것이 아니고 즉시 그 사건을 경북지방경찰청으로 넘겼어야죠. 예. 그렇지 않고 본인한테 수사권도 없으면서 예. 끝까지 조사하고 그것까지도 어떻게 보면은 그 사실관계 조사 플러스 예. 본인 의견까지 해서 보내는 것 자체가 오히려 직권남용으로 보일 가능성이 오히려 높은 거죠. 더불어서 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이첩과 관련해 가지고 예. 지금 문재인 대통령 때의 어떻게 보면 그 군사법원법을 개정했던 취지가 네. 혹시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사건이 군 내에서 왜곡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우려에서 있는 건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빠른 시간 내에 오히려 그 민간 경찰로 넘겼어야 되는데 빨리 그거를 넘기고 그리고 사실관계를 조사했으면 사실관계 조사했는 것만 넘기지 그거에 대해서 어떤 수사 의견, 수사 보고서 그것까지 넘길 경우에는 오히려 민간 경찰의 어떤 그 수사에 따른 예. 판단권을 침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걸 가지고 직권남용이라고 보는 것은 법리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에 또 대통령하고 통화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제 어떤 통화를 했는지는 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만 대통령이 만약에 여기서 지시를 했다면 관련해서 지시를 했다면 여기에 대해서 직권남용으로 보고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네. 사실은 이 국방부 장관이 스스로 결재한 문서를 다시 회수해 오고 예. 다른 결정을 한 결과가 결국에 경북경찰청으로 넘어갔습니다. 예. 그 과정의 중심에 대통령과의 통화가 지금 끼어 있는 겁니다. 예. 통화를 전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박정훈 대령에 대한 보직 해임이 있었고요. 예. 또 그 사단장에 대한 복귀 명령이 예. 있었고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 박정훈 단장이 수사했던 내용이 완전히 틀어지는 겁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그냥 넘겼어야지 왜 의견을 달았냐는 문제 제기를 계속 하는데 예. 이게 굉장히 논리적 모순인데 그럴 거면 회수한 사건에서 8명 전체에 대한 혐의 사실 특정을 다 뺐어야지 네. 대통령실에서 나왔던 의견처럼 왜 지휘부가 이런 걸로 책임지면 어떻게 지휘하느냐는 의견이 그대로 반영이 돼서 사단장 등 4명은 빠지고 대제당 등 하위급 간부 4명은 들어간 채로 갑니다. 예. 당초 이런 식의 문제였다고 하면 8명이 다 빠지고 기초 사실 자료만 넘어갔어야 되죠. 네, 알겠습니다. 대통령이 이제 통화 내역이 공개되면서 야당에서는 대통령의 지시 가능성과 함께 그리고 권력 남용도 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요? 2018년 예.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당시에 검찰이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이 1차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언론 보도를 보면 그 압수수색을 보고 문재인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이후에 그 수사를 그랬나요? 했던 검찰이 인사이동을 통해서 완전히 그냥 공중분해가 됐던 일이 있었습니다. 예. 그렇다고 하면은 그것도 그럼 어떻게 보면은 그 직권남용 직무유기입니까? 예. 그러니까 어떤 통화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서 예. 그 내용을 다 알 수는 없는 것이고 더불어서 네. 이미 이 정도의 어떤 얘기가 나온다고 하면은 특검을 갈 것이 아니고 그에 따르는 공수처의 결과를 보면 된다는 것이 이 여당의 논리가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오늘 다양한 법원 판결 이슈부터 이제 정치적 이슈가 된 최상병 특검법 관련해서도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최진영 변호사, 조기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원이 올라온 것을 취지에 맞도록 뽑을 수 있게. 이로써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절차가 모두 마무리됩니다. 네, 치열한 의정 갈등 속에 정부는 내년도 의대 증원을 확정짓고 세부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내년도 의대 정원은 올해보다 1,500명 정도 늘어난 4,600여 명으로 이 가운데 지역인재 전형으로 모집하는 비율은 41%입니다. 내년도 의대 증원을 둘러싼 행정 절차가 마무리됐지만 의사들은 한국의료계가 사망했다면서 촛불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 그리고 YTN 윤성훈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선 의대 증원 규모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우선 전체 의대 모집 인원은 4,610명으로 올해보다 1,497명 늘어납니다. 규모를 보면 4,485명을 정원 안에서 뽑고 농어촌, 기초생활수급자, 재외국민 등 정원 밖에서 125명을 모집합니다. 여기엔 차의전원 모집 규모는 빠져있는 상황입니다. 차의전원은 내년에 85명을 모집할 계획입니다. 기존 40명 정원에 40명을 늘리고 정원 외로 5명을 더 뽑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의대와 의전원을 합친 전체 정원은 4,695명이 됩니다. 네. 수시가 더 유리할까, 정시가 더 유리할까 수험생들 셈법이 복잡할 것 같은데요. 수시, 정시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네, 수시로 3,118명을 뽑고 정시로는 1,492명을 선발합니다. 수시는 모집 방식의 67.6%를 차지하는 건데요. 32.4%인 정시 모집비 중에 2배가 넘는 수준입니다. 수시 가운데는 학생부 교과가 전체 모집 전형의 34%를 차지하고 학생부 종합과 논술 비중은 각각 28.9%, 3.9%입니다. 수능을 통한 정시 선발은 올해보다 331명 늘어나지만 수시 모집 인원 확대에 따라 비중은 4.9%포인트 줄어들게 됩니다. 네, 지역 인재 선발을 늘리는 게 또 핵심인데요. 대표님, 지역 인재라는 게 정확히 뭘 말하는 건가요? 지금 현재 고등학교 1, 2,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들은 전국에 이제 6개 권역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지방권 고등학교에 입학과 졸업을 동시에 한 학생들이 그 지역 내에 있는 대학에 들어갈 때 지원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이고 중학교 3학년 이하부터는 이제 2028학년도 대학 입시 때부터는 중학교 때부터 지방권에서 입학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권에 지금 현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또는 현재 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 지원 자격이 부여되는 특별 제도입니다. 네, 그럼 이제 강원대학교에 지원하려면 강원도에 살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강원권에 있는 현재 고1, 1, 3학년 기준으로 보면 고등학교 때 이미 입학을 했어야 되는 거고 중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는 지금 현재 지방권에 이미 중학교 1학년 때 입학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럼 윤 기자, 지역 인재 전형 비율이 정확히 얼마나 되나요? 네, 그 지역인재 전형으로 뽑는 인원은 888명 늘어난 1,913명입니다. 전체 의대 정원 4,616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41%는 지역인재 전형을 통해서 선발됩니다. 26개 대학의 선발 비율만 따져보면 60% 수준입니다. 26곳의 의대 신입생 10명 가운데 6명은 지역에서 선발하는 셈입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의대 신입생의 70% 이상을 지역인재 전형으로 뽑는 건 전남대와 경상국립대 두 곳입니다. 대부분의 학교는 40에서 60% 선에서 모집합니다. 그러나 한림대와 연세대 미래캠퍼스는 지역인재 전형으로 뽑는 비율이 20% 선에 그칩니다. 지역인재 전형을 확대해달라는 정부 권고안에 따라 대부분의 비수도권 의대들이 모집 인원을 크게 늘린 건데요. 이로써 지역에선 의대 진입 기회가 대폭 늘어나게 됩니다. 네, 이렇게 지역 인재 전형이 늘다 보니까 지방으로 유학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벌써 이런 문의가 많이 늘고 있다는데요. 실제로 그런가요? 이제 초등학교 4, 5, 6학년 학생들 중에서 서울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이제 학부모들이 의대를 보낸 데서 지역인재 전형이 지금 현재보다 거의 2배 정도 늘었기 때문에 대단히 의대를 보내기 위해서는 지방권 중학교에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제 서울 수도권에서 가장 근접한 지역인 충청권이 지금 지역인재 전형도 거의 한 3배 정도가 좀 늘어나 있는 상황이고 실제 또 지역인재 전형으로서 들어갈 또 확률
그다음에 충청권 자체가 또 세종의 또 행정 수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 인프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관심도 높아지고 있고 또 실제 또 합격자 추이라든지 합격 점수가 이제 공개가 되기 시작하는 내년부터라든지 이럴 때부터는 실제 지금 현재 관심권에서 본격적으로 구체화된 어떤 거 실행에 옮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네, 요즘 뭐 학세권이라고 해서 부동산도 들썩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도를 악용할 소지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방 의대를 졸업하고 그곳에서 일하지 않고 또 서울로 올라와서 개원을 할 수도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지금 현재 의대 모집 정원이 거의 1.5배로 대폭 늘어난 거죠. 그리고 지역인재 전형은 2배로 늘어난 거고, 그러니까 사실 이런 입시를 경험을 해보지 못한 상황이죠. 그럼 지금 현재 연쇄적으로 봤을 때는 지방권에 있는 그 의대 다니고 있는 학생들도 다시 지금 모집 정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수도권 대학으로 다시 이동을 하기 위해서 재도전을 한다라든지, 그렇죠. 지금 현재 당장 지방에서 의대를 나와서 지방에 거주하고 있는 문제는 그 다음 문제로 보더라도 지금 당장 지방권 소재 의대 다니는 학생들이 1년에 거의 한 200명 정도가 그만두고 다시 의대에서 의대로 이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런 1년에 한 200명 정도가 발생하는 규모가 의대 모집 정원의 그 어떤 학대 비례해서 200명이 300명이 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400명도 될 수도 있고 이런 연쇄적인 이동도 사실은 조금 예상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한 번은 좀 그 정책적으로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런데 이 지역인재 전형 제도 자체가 역차별 논란도 있었잖아요. 지금 이제 서울이라든지 경인권 학생들은 사실은 지방권에 있는 지역인재 전형 수시, 그리고 지역인재 전형이 2배로 늘어났는데 그 2배로 늘어났는데 뽑는 것은 다 수시에서 80%를 뽑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서울 경인권 학생들은 지방권 의대에 가고 싶어도 수시에 원서를 내기가 장벽이 대단히 세진 거죠. 사실상 원서를 내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서울 경인권 학생들이 학교 내신 성적을 잘 관리해서 지방권의 의대를 가서 뭐 지방권의 의사가 되고 싶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시스템상으로 봤을 때는 원천적으로 차단되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어려운 또 수능 정시를 통해서 지방권 의대로 들어갔는데 또 그게 잘 적응하지 못하고 다시 서울 수도권 의대 쪽으로 재도전하면서 이탈하는 이런 또 학생들이 늘어날 수도 있는 거죠. 네, 혼란이 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의대 증원으로 인해서 그래서 커트라인이 얼마나 내려갈 것이냐, 이 부분이 수험생들은 가장 궁금할 것 같아요. 지금 한 1,500명 정도가 증가된 거죠. 그럼 1,500명 정도 규모로 봤을 때는 지금 서울대학교 이공계 전체 인원이 한 1,700명이고 연세대학교가 1,200명, 고려대학교가 한 1,800명 정도라고 하면은 서영고급 한 개 대학의 모집 정원이 지금 현재 만들어진 거나 다름없는 건데, 이런 단순하게 통계적으로 예상을 해보면은 뭐 국어, 수학, 탐구 100분이 300점 만점으로 봤을 때 약 한 3점 정도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의대 쪽에 우선 학생들이 그만큼 몰려갔을 때의 또 상황으로 놓고 봤을 때 이 점수대가 그대로 유지가 될 수가 있고, 반대로 이공계 학생들이 그만큼 의대 쪽으로 가게 되면 의대 점수는 좀 크게 떨어지지 않지만은 이공계 최상위권 학과의 일반 학과 점수가 또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의대가 다소 떨어지거나 이공계가 떨어지거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불가피하게 나타날 수가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쪽 반발도 있잖아요, 지금. 지금 이제 이공계 대학에 재학 중인 최상위권 학생들이 특히 서영고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의대 모집 정원 확대 규모로 봤을 때는 거의 한 70% 가까운 정도의 학생들은 수능 점수로서 충분히 지방권 의대라도 지원이 가능권으로 지금 현재 변경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가고나 영재학교 출신 학생들 중에서도 카이스트라든지 과학기술원 등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다시 한번 또 재도전을 해서 의대 쪽으로 나올 가능성이 또 높아졌다. 이렇게 보면은 서영고 이공계권, 그다음에 카이스트 등의 과학기술원 대학의 재학생들 이런 규모가 상당 부분 다시 재도전 또 의대 이탈로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예상이 됩니다. 네, 증원은 됐지만 말씀하신 대로 이제 N수생들이 늘면서 또 지원 규모도 느니까 그럼 커트라인에 크게 영향이 없을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있거든요. 그렇죠. 일단은
의대 쪽으로 쏠림 현상이 현재로 봤을 때는 이공계와 의대를 동시에 붙었을 때 의대 쪽으로 선택을 할 가능성은 금년도에도 여전히 나타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어쨌든 이 규모 자체가 절대 적은 수치의 규모는 아닙니다. 그래서 최상위권대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특히 또 지역인재 전형 같은 경우에는 현재에서 거의 2배 정도로 늘어났기 때문에 지역인재 전형의 지방권 의대 수시 합격선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정시 합격선에 있어서는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들도 충분히 예상을 할 수 있고 직장인들도 뛰어든다고 하던데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이 부분들이 사실은 그 특정 대학에서는 점수가 좀 높아지고 낮아질 수 있는 것이 또 볼 수 있지만은 또 지방권 같은 경우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성적에 대한 어떤 합격 점수 격차 이런 부분들도 대단히 크게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인 거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 좀 경험을 못 해본 첫 해 입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의대 증원 문제가 법원 판결로 일단락되긴 했지만 또 대법원에 재항고를 했잖아요. 의료계 쪽에서. 만약에 대법원에서 뒤집힌다면 이번 입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건가요? 뒤집히면 다시 원점이 되기 때문에 지금 수험생 입장으로 봤을 때는 대단히 큰 혼란 상황이고 뭐 상황에 따라서는 과거에 수능 하루 전날 포항 지진 사태가 발생할 정도로 사실은 최상위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영향을 크게 받는 거고 여기에다가 또 무전공 선발 학대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좀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수험생 입장에서는 대단히 혼란스럽죠. 네. 어쨌든 학생들 입장에서는 대입 기회가 늘어나다 보니까 긍정적인 반응인 것 같은데 이와 달리 의사들의 반발은 역시 만만치가 않다고요. 네, 우선 전공의 상황부터 짚어보면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에 나선 2월 19일 이후 100일이 넘겼습니다. 네. 그제 기준 전체 전공의의 93%는 여전히 돌아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물론 최근 한 달 사이 120여 명이 복귀하긴 했지만 전체 전공의 규모를 봤을 땐 미미한 수준입니다.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의대생들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경찰은 집단 사직 사태 직후 고발에 따라 의사협회 간부들을 업무방해 지시 혐의 등으로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습니다. 그 뒤로 전공의들은 이번 사태에 대해 집단으로 나서 목소리를 내는 경우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직에 나선 전공의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해본 결과 여전히 돌아갈 이유가 없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1년 정도 본인의 경력에 지장이 생길지언정 앞으로 더 큰 문제를 불러올 의대 증원을 두고 뜻을 굽히긴 어렵다는 게 이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사실상 전공의들의 복귀가 당장 가시화되기는 어려운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대입 전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 그리고 윤성원 기자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개당 3,000원에 육박하는 국내산 사과가 미국에서는 훨씬 싸게 팔리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급기야 충주시 홍보맨인 김선태 주무관이 사과하는 일까지 벌어졌는데요. 어떤 사연인지 권민석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1.29달러, 우리 돈으로 1,760원. 매대에 진열된 충주 사과의 개당 가격입니다. 3,000원 안팎인 국내 가격에 비해 40% 이상 저렴합니다. 미국 마트에서 찍힌 이 사진 한 장에 국내 소비자들 원성이 이어졌습니다. 어떻게 물 건너간 사과가 더 쌀 수 있느냐는 항의가 커지자 충주시 홍보맨 김선태 주무관이 등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충주맨입니다. 수출용 충주 사과 가격 논란,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도 속고 국민도 속았습니다. 충주시는 미국 수출용과 내수용 사과는 동일한 가격에 책정됐다며 국내 소비자 역차별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품질 관리를 위해 미국 수출 사과를 100% 계약 재배하고 있으며 국내 소비자가가 급등하기 전인 지난해 10월 이미 가격 협상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미국 수출용 사과와 국내 내수용 가격은 동일한 가격으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 10월 달에 미국 수출을 위해서 가격 협상을 진행했고요. 1월 달에 미국으로 선적을 진행하였습니다. 또 기존 가격에서 마트 자체 할인이 들어가 더 싸진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결국 논란은 해프닝으로 끝났는데 고물가에 시름 깊은 소비자들은 이해는 된다면서도 속이 쓰린 건 어쩔 수 없다며 씁쓸한 뒷맛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네, 오늘의 주요 경제 소식 경제픽 시작하겠습니다. 네, 최하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첫 번째 키워드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불타오르네. 네, 요즘에 서학개미들, 미국 주식 투자하는 분들 테슬라보다 엔비디아에 더 관심이 많다고요? 네, 그동안 국내 투자자들이 가장 사랑한 주식은 테슬라였습니다. 예. 그동안 무려 3년 12개월 동안 국내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보유한 게 테슬라였는데요. 그런데 최근에 이 서학개미들의 이 해외 주식 그 보관 금액을 한번 살펴봤더니 예.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가 14조 7천억 원, 아. 그리고 젠슨 황의 엔비디아가 15조 2천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그러니까 엔비디아 주식 보관 금액이 더 많다는 건데요. 여기서 하나 짚어볼 건 그러면 엔비디아를 더 많이 산 거냐? 예.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아. 올해 들어 순매수 결제 규모를 한번 찾아봤더니요. 예. 이 테슬라가 훨씬 많았습니다. 그런데 엔비디아 주가가 더 많이 상대적으로 상승을 하면서 그랬군요. 엔비디아 주식 보관 금액이 더 많이 늘어난 겁니다. 네, 결국 국내 투자자들이 더 많이 산 건 테슬라고 더 많이 오른 건 엔비디아였다 이 얘기군요. 네. 그래서 엔비디아가 얼마나 많이 올랐는지 이 주가 흐름을 한번 비교를 예, 해봤어요. 볼까요?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인데요. 이 테슬라가 29% 떨어졌을 때 엔비디아는 무려 138%나 상승을 했습니다. 네. 실제로 이 일찌감치 엔비디아 주식을 사놔서 상당한 수익을 얻은 서학개미를 저희가 직접 만나보고 왔습니다. 제가 그 코로나 이후로부터 좀 AI가 좀 많이 성행할 것 같은 그 느낌 받아서요. 그때 시절부터 많이 사놨었어요. 지금 한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1000% 넘는 것 같아요. 테슬라는 한 1, 2년 전부터 사실은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그 엔비디아는 6개월 전 뒤따라서 들어가게 되었어요. 테슬라에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는 저절로 이제 AI에 관심을 갖게 돼서 1000% 수익을 본 분도 있네요. 네. 자, 그렇다면 지금 투자해도 됩니까? 네, 일단 엔비디아 주가는 4거래일 연속 상승세입니다. 그렇군요. 현재 한 주당 우리 돈으로 한 158만 원 정도 하는데요. 예. 좀 비싸죠. 그런데 다음 달부터는 이 액면 주식 가격이 10분의 1로 분할이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 엔비디아 주식을 10주 갖고 있다면요. 액면 분할 뒤에는 100주가 되는 셈인데요. 그렇군요. 예. 한 주당 가격도 이 10만 원대로 떨어지다 보니 투자자 입장에서는 접근성이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엔비디아 성과 뒤에는 당연히 이 젠슨 황 최고 예. 경영자를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력을 띄워드렸는데요. 네. 지금 입고 있는 저 검은색 가죽 자켓이 트레이드 마크예요. 그렇습니다. 예. 네, 타이완 이민자 출신으로 1993년에 엔비디아를 설립을 했는데요. 이 젠슨 황 CEO가 갖고 있는 엔비디아 주식은 3.5%인데요. 이 엔비디아 주식이 상승하면서 이 재산 가치가 1,000억 달러 고지에 올랐습니다. 우리 돈으로 따지면 135조 원 정도 됩니다. 135조 원이요? 예. 엄청나네요. 3.5%인데요. 네, 맞습니다. 네, 고민이 많겠습니다. 엔비디아에 투자해야 할지 말지.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화면 주시죠. 네, 6월부터 개인 투자용 국채 나온다. 주의사항은 이제 개인도 국채를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네, 보통 주변에서 주식 산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예. 뭐 국채나 채권을 산다는 얘기는 그러니까요. 거의 들어보지 못했잖아요. 국채 채권 어떻게 사요? 예. 네, 이게 최소 입찰 금액이 보통은 100억이라고 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개인이 접근하기는 어렵고 외국인이나 기관이 투자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정부가 이제 개인도 투자할 수 있는 국채를 발행하겠다는 지침을 내놓은 겁니다. 네, 다음 달 20일부터인데요. 최소 10만 원부터 1인당 연간 1억 원까지 구매를 할 수가 있는데요. 어떤 취지인지 정부 관계자만 한번 들어보시죠.
장기인 10년과 20년물로 발행되는 개인 투자용 국채는 국가가 지급을 보증할 뿐만 아니라 만기 보유 시 가상금리 부여, 복리 적용, 이자소득 분리과세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노후 생활 준비, 어린 자녀의 학자금 및 결혼자금 마련 등을 용이하게 할 것입니다. 또한 정부도 개인 투자용 국채 발행을 통해 보다 장기적인 시야로 안정적인 재정 운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구체적으로 얼마를 살면 얼마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네, 그 부분이 아마 가장 궁금하실 예. 것 같은데 가장 큰 장점은 요즘 보기 힘든 복리라는 점이고요. 만기 때는 여기에 가산금리가 더 붙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그러니까 표면금리에 가산금리가 붙고 연복리까지 적용되는 건데 예. 설명이 굉장히 어렵죠. 네네. 그래서 예시를 준비했습니다. 네, 보여주세요. 네, 예를 들어 목돈 1억 원을 투자했을 경우인데요. 이 세전기 기준으로 10년 뒤에는 1억 4천만 원을 받을 수 있고요. 예. 20년 뒤에는 2억 원 넘게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노후를 대비해 연금처럼 수령할 수도 있는데요. 만약에 40세에 20년 동안 매월 50만 원씩 샀다면 20년 뒤인 60세부터는 20년 동안 매월 100만 원씩 수령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이게 또 다른 장점은 절세 혜택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상이면 종합과세자로 분류가 돼서 49%가 넘는 세금을 내야 되는데요. 예. 이번 상품은 분리과세 상품이라서 이 2억 원까지는 15.4% 세율만 원천 징수하게 됩니다. 네. 장점을 살펴봤는데 그래도 투자다 보니까 주의할 점도 있겠죠? 네, 이게 장기 투자라는 점에 가장 유의해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최소 1년은 보유해야 중간에 되팔 수가 있습니다. 또 1년이 지났다고 무조건 되팔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네. 이 해당 월에 이 한도 금액이 정해져 있고 이 되파는 환매도 선착순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못 팔 수 있다는 점 유의하셔야 되고요. 중간에 되팔게 되면 앞서 언급했던 복리나 가산금리 그리고 절세 혜택 모두 받을 수 없다는 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예.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만 투자하는 게 좋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잘 들어. 네, 주요 기업 단신 전해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가 별도 클라우드를 이용하지 않고 단말기 자체로 온디바이스 인공지능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AI 노트 PC를 출시합니다. 삼성전자는 다음 달 18일 퀄컴의 AI PC 전용 프로세서 스냅드래곤 X 엘리트를 탑재한 갤럭시 북4 엣지를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화큐셀은 페이스북을 운영하는 미국 빅테크 기업 메타에 재생에너지를 공급할 대규모 태양광 복합단지를 완공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카운티에 있는 이 복합단지는 50메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모듈과 200메가와트시 용량의 에너지 저장 장치로 구성돼 샌디에이고에서도 가장 큰 규모로 지어졌습니다. 대한항공과 에어로케이, 아시아나항공이 지난해 항공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평가에서 국적항공사 가운데 1, 2, 3위를 차지했습니다. 국내 항공사는 10개 모두 만족이라는 평가를 받았는데 외국 국적항공사는 36개 평가 대상 가운데 에바항공과 싱가포르항공 등 9개만 만족 평가를 받았습니다.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는 패스, 즉 모바일 신분증 확인 서비스 가입자가 1,000만 명을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패스 서비스는 실물 운전면허증과 주민등록증을 대신해 본인 확인을 가능하게 해주며 주민센터와 투표소, 국가자격시험장 등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롯데마트가 오늘부터 다음 달 5일까지 대규모 할인 행사에 들어갑니다. 호주산 소고기는 행사카드로 결제할 경우에 50% 할인하고 1등급 한우와 캐나다산 바닷가재도 특가에 선보입니다. 인도의 수도 뉴델리에서 최고 기온이 52.3도까지 올라 관측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네, 이런 폭염은 기후변화 탓에 더 오래가고 더 강해지고 있는데요. 선진국들이 개발도상국에 기후 원조를 제공한다는 목표는 애초 약속보다 2년 늦게 달성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홍주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폭염을 견디지 못하고 쓰러진 학생이 교실 책상에 누워 있습니다. 교사들이 연신 부채질을 하고 물을 뿌리며 열을 식혀보지만 학생은 흐느끼며 괴로워합니다. 이 마을에서만 학생 6명이 열사병으로 기절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인도 수도 뉴델리에선 기온이 52.3도까지 치솟아 관측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ज़्यादा हाई हो गया गर्मी का। अब चलते हैं तो ऐसा लगता है कि मुंह पे कोई थप्पड़ मार रहा हो। इतना मतलब बहुत ज़्यादा जीना मुश्किल हो गया है। 바로 옆 나라 파키스탄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든 물소든 더위를 피해 강물로 들어갑니다. गर्मी बहुत ज़्यादा है सर जी ते लाइट भी नहीं आ रही घर ते फैमिली बच्चे होने लैके इत्थे आ गए नहर ते ज़रा गर्मी घट होएगी तो फिर इंशाल्लाह चल जाएंगे घर। 서남아시아에선 여름 기온이 50도를 넘나드는 경우가 종종 있었지만 최근엔 폭염이 더 오래가고 더 강해지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합니다. 기후 변화 탓입니다. 그러나 기후 변화 속도를 늦추려는 노력은 지지부진해 보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는 선진국들이 개발도상국에 매년 1,000억 달러의 기후 원조를 제공하겠다는 목표를 재작년에야 처음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애초 약속한 것보다 2년 늦은 건데 1,000억 달러 역시 개도국에 재생에너지를 보급하고 해수면 상승에 대비하는 데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인도와는 달리 우리나라는 최근 고온 현상이 주춤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하늘까지 마치 그림처럼 쾌청한 이유가 있습니다. 네, 뜨거운 공기가 유입된 인도와는 달리 최근 우리나라는 상공으로 찬 공기가 자리했기 때문입니다. 정혜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온을 나타낸 지도에서 인도 주변이 온통 검붉은 색으로 달아오릅니다. 뉴델리 인근 지역 기온은 점점 올라 50도에 육박합니다. 이 지역의 고온 현상은 최근 온난화로 매년 반복하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올해도 강한 일사가 지속하고 해상에서 뜨거운 바람이 유입되면서 폭염이 일찍부터 악화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인도 같은 경우는 작년 초에도 굉장히 더웠고요. 인도양 쪽에서 이렇게 해수풍이 되니까 뜨거운 해수온도를 치면서 공기가 유입이 되다 보니까 더 더워진 것도 있을 것 같고 맑으면 당연히 일사는 강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반면 우리나라는 여름 시작을 앞두고 고온 현상이 주춤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북서쪽 상공에서 찬 공기가 남하해 한반도 상공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최근 우리나라 하늘이 그림처럼 쾌청했고 한낮 기온도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최근 북쪽에서 남쪽으로 찬 공기가 밀려오면서 한때 하늘이 무척 쾌청하게 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졌습니다. 또 기온 상승 효과도 다소 한계가 있어서 이번 주 심한 더위는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지금과 비슷한 기압 배치를 보이며 예년과 비슷한 기온이 유지되고 주말에는 비가 조금 내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만 본격적인 여름으로 접어드는 다음 주에는 후반으로 갈수록 기온이 상승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어 여름 더위에 대한 사전 대비가 필요합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오늘은 구름이 볕을 가려주면서 낮더위가 심하진 않았는데요. 내일은 낮 동안 구름이 걷히고 오늘보다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서울 한낮 기온 26도로 예년 수준 보이겠습니다. 일교차가 여전히 크게 벌어져 옷차림에 신경 써야겠습니다. 내일까지 남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제주도는 오늘 밤부터, 전남 해안은 내일 새벽부터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내일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낮 동안에는 대체로 맑은 하늘이 함께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예년 기온을 1, 2도가량 웃돌겠습니다. 서울 17도, 대전 16도, 부산 18도에서 출발하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오늘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 26도, 대전 27도, 대구 30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주말인 모레는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중부와 경북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수도권과 충북의 비는 오후면 대부분 그치겠지만 동쪽 지방은 휴일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목요일 보내드린 뉴스온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